반갑습니다. 경기대 임종환입니다. 앞에서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역학과 소속이긴 하지만 정치, 경제, 사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언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발제문을 굉장히 자세히 읽었는데요. 확실히 사회학자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학자들이 한 12명이 나옵니다. 앞에 이 유석춘 교수님 발제문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이제 이 조경업 대표님 강의도 발제문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앞에서 여기에서 발제문에 나왔던 카터 에커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은 영문이 됐든 이거 한글로 번역이 된 게 있든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소위 좌파학자들이 혹은 좌파 이론에서 가장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울 때 쉽게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 엠마뉴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좌파의 대부죠. 1930년생인데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후발 선진국의 성공 요소는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의 통합인데 이거를 가장 잘 이룬 게 독일하고 일본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독일하고 일본을 칭찬하는 것 같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대화 자체가 후발 선진국의 근대 자체가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하고 일본의 프레임을 씌워서 얘네들을 완벽하게 근대화 자체가 폭력이라고 지금 미리 자기네들이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공화국 체제 혹은 유신 체제라고 하는 건 후발 선진국의 근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덮어 씌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참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박정희는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시장경제론자도 아니라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엠마뉴엘 월러스틴이 좌파들이 소위 근대 국가, 후발 선진 국가, 독일,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을 욕할 때 혹은 비판을 할 때 가장 잘 덮어 씌우는, 잘 써먹는 이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느냐는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봉주의의 해체와 시장 통합 이후에 이제 이 군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거를 찾는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클라우제비치도 그랬죠. 삼위일체의 총력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군대, 국가, 행정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 총력전이 가장 효율적인 이 전투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선험적인 경험. 한국인들한테 그러면은 삼공화국 이전과 건국 이후에 뭔가 우리도 아주 굉장히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된 선험적 경험은 한국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주도적인 전쟁 혹은 주도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안 했었기 때문에 후발 선진국이 된 한국 같은 경우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험적인 경험 여기에서 나왔던 우리 한국인들을 굉장히 고무시켰던 어떤 반공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덮기 위해서는 뭐를 깨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당시 이제 이 1930년대에 만주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터 에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좀 엠마뉴엘 월러스틴의 안티테이즈로서의 이제 최근에 이 모던 코리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저도 이거 봤는데 굉장히 참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오늘 제 주제는 56페이지부터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발제문을 받기 전에 이 토론문을 미리 다 써버려가지고 주제를 무겁게 할까 안 그러면은 좀 가볍게 할까라고 했는데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딱히 무거운 주제도 아닌 문화산업에 묘사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한국 최근에 이 반일 영화 다 여러분들 보셨죠? 덕혜옹주, 암살, 밀정, 군함도 여기에서 히스토리컬 팩트를 다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선왕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치명적인 왜곡인데 유럽 사회는 독일 트라우마가 심하죠.
뭐 독일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 트라우마가 굉장히 조금 심한데 그만큼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것과 비슷하게 일본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반일, 중국의 반일 정서와 한국의 반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반일 영화 같은 경우에도 덕혜옹주 560만 관객 봤습니다. 근데 이건 환타지에 가깝고 암살, 밀정 이 두 영화 보면은 누가 사실 그 안에서 키워드로 나오죠? 주인공은 아니지만 매우 중추적인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산 김원봉이 어떻게 이제 이 임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난을 쳤는지는 그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중요한 거는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띄우면서 그 뒤에 김원봉이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됐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뺍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약산 김원봉도 그렇고 1930년대 1928년도 18년도에 코민테른 체제가 창설이 돼서 20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소비에트의 코민테른 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포커스를 맞췄었던 데가 이게 의외로 한반도예요. 왜 그러냐? 산업 국가 일본을 흔들어 놔야 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고려 공산당이나 이 조선인 고려인 출신의 이 공산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시키거든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되는 그 순간까지 요 한반도 지역에서 공산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논문 좋은 거 있으면.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원봉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비에트의 연장선상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김원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어떤 그 주체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사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서 뭔가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묘하게 그 코민테른의 확장의 역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 정통성,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의지야 어땠었던지 간에 소비에트 체제 혹은 코민테른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왔었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담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그 사람들의 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정당화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중국에서도 문화산업에서도 굉장히 항일이 강하죠. 중국 여기 이제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국 영화 장르 중에 무슨 뭐 무협 장르도 있지만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중에 주선율 장르라고 있습니다. 주선율 장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항일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 혹은 모범 공산당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이제 영화 혹은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국이 어떻게 창작자들한테 요구가 되는지는 58페이지 이제 요 사진 밑에 요 그 문단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 4장 보면은 바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 뭐 이것도 꽤 요 4편 영화를 다 봤는데 여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건 왜 이렇게 중국이 일본을 무서워하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창피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백단대전인데 이건 이제 팽덕해갖고 장난을 쳐놓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오늘날까지도 요 항일전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산당이 국민당 혹은 그 나중에는 국공합작을 하지만 일본 전선과 싸웠던 가장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백연대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숫자나 지역이나 혹은 겨냥을 했던 물론 관동군이랑 싸운 거죠. 그 관동군들 그 희생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이게 아직까지도 논의가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이 백단대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드님이나 요 주변 분들한테 토렌트에서 한번 다운받아 달라고 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참 그래도 와 이건 진짜 선동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임팩트 있는 그 사운드라든지 그때 감정 그런 기복이라든지 그런 거를 매우 잘 해놨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가 항일을 얘기하면 이건 덩치 큰 약골의 어떤 볼멘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일 영화도 만들고, 옆에 나와 있는 정무무는 대표적인 항일 영화죠. 예전에 586 세대들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보면은 왜 거기서 정무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뛰어가면서 이렇게 그 이소룡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총 맞아 죽는 거. 근데 거기에서 총 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일본과 중국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일전쟁의 그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무문도 이번에 2015년에 리메이크 됐었던 이 견자단 나오는 정무문도 여기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우측에는 건국대요. 뭐 이거는 뭐 공산당들 특유의 자기네들의 이제 그 장군님 축지법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그런 요소들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소위 남경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9년도에 하나 나왔었죠. 그게 이제 남경학살, 남경사건을 다뤘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말 참 쉰들러 리스트의 중국판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남경 오히려 자기네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대상한테 그렇게 무차별로 이제 학살을 당하고 무차별로 깨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경 보면, 남경 박물관 가면은 왜 30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양심 학자들도 10만 명 안팎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장 세력과 비무장 세력의 차이지, 이것을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고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엠마뉴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후발 선진국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과 미묘하게 맞닿아져서 그게 대중한테 잘, 혹은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09년도에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묻혀졌느냐 한번 봐보세요. 위구르 사태 아시죠? 2009년도에. 그리고 여기 우르무치 사태에서 공산당 원들이 그 당시에 공산당에 보고를 했던 게 147명인데 사실상 최소 300명에서 4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우르무치 사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경 문제 혹은 그런 어떤 항일 문제에서 있었던 일본의 어떤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서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파룬궁 탄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이 세련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항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일본의 어떤 전범 처리 문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이 덮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혹은 명상매체물이라고 하는 게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종군 위안부와 731 부대 문제 있죠. 근데 731 부대는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관동군 방역급수 부대죠. 그 731 부대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대중한테 확 파고 들어간 게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90년도입니다. 1991년도 종군 위안부 문제가 대중한테 확 파고 들어간 건 1991년도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최시라가 윤여옥으로 나오고 박상원이 장아림으로 나오는 그 영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중한테 상당 부분 많이 파급이 됐었고, 또 하나가 1990년도에 마루타라고 하는 이 중국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영화인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6학년 때였는데 그 학교 끝나고 가다가 그 마루타 그 포스터 보고 굉장히 이게 막 속이 울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니까 상당히 비중 있게 잘 만든 영화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군의 세균전이거든요. 근데 90년대에도 그렇고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중국도 우리나라도 뭔가 커다랗게 요 두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토론에 오신 분들은 이 세 명의 이름은 반드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59페이지에 센타가쿠라고 하는 그 작가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라고 하는 사람, 모리무라 세이이치 작가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그 관동군 731 방역급수 부대 생체 실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일본 사회에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타가쿠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이미
종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공론화를 시켰고 논문을 썼고 컬럼을 썼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1시간 26분짜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주호대 교수인데 1990년대 들어서 이 정신대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써서 92년도에 한 편을 썼고 95년도에 한 편을 써서 이것도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모리무라 세이치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 악마의 포식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발음을 아쿠마노 후쇼쿠라고 하는 건데 81년도에 이제 논픽션 소설인데 논픽션 소설은 소설이지만 완벽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만든 거죠. 사실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관동군 방역급수 부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회에도 알려졌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근로정신대 문제 혹은 이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거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 관심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반론을 하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게 대중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도를 한번 보세요.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먼저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 뿐이지 중국 혹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중한테 탁 퍼지는 계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마루타하고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걸로 대중한테 좀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 모리무라 세이치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포식 이외에도 굉장히 일본군 전쟁 범죄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이 아픈 소리를 한다? 암살에서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우가 멋들어지게 일본군들이랑 싸우죠. 정무문에서 나온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일본군이랑 싸우죠. 근데 예전에 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96년 우리나라 탈냉정기 들어서 이제 YS 때 같이 가끔 이제 본 일본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도 저는 그 사람 눈매가 아직도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이 남습니다.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일본 사람들 전형적인 눈매 중에 하나가 이 하시모토 총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한전선에서만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일본은 복수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중국, 미국, 태평양에서 네덜란드, 영국 걔네들이랑 다 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밀정이나 무슨 암살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소위 항일 투사나 항일 전사들도 뭔가 딱히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지 못했잖아요. 지금 일본 우익들이 정확히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괴력난신의 일본이거든요.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눈치를 받게 되면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상대방을 막 비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방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매우 큰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강력한 어떤 괴력난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 이게 일본 우익들이 정확히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상 매체나 문화 산업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고구려 가지고 울거먹듯이 계속 이 항일 반일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건 오히려 우리를 속으로 웃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우선 제 그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